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1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이란 뭘까라고 할 적에 일반적인 상식처럼 하는 말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책이라 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 또는 기본 방침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 정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사회복지란 뭘까 해서 전통적 관점의 사회복지와 현대적 관점의 사회복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전통적 사회에서는 유렌스키와 르보의 복지 모형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보완적 모형, 모든 사람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예외적이면서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 데 비해서, 오늘날에는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를 접근하면서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가져야 할 욕구를 충족되었어야 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채워주는 활동을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 모형인데, 그래서 전통적 모형은 보완적 자녀적 모형 개념, 그리고 현대적 사회복지는 제도적 개념이나 제도적 모형의 입장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다. 또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를 그야말로 은혜를 받는 자선, 시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서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전에만 못 오지만 그래도 당당한 시민 권해 행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또 그러면 전통적 사회에서는 선별주의자 입장에서 누구나 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보완적 모형에 설명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현대적 모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수준도 전통적 사회에서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표현이 좀 구어체로 돼서 그렇습니다만 최저 수준의 보장인 데 비해서 현대적 복지는 최적 수준, 사실 최저 수준은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최저 위치가 다른 거죠. 전통적 사회에서는 국가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냐면 상한선으로 최저 수준까지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 도와줘도 최저 수준 이상을 도와준다 해서 최저란 말을 똑같이 쓴다고 해도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문제, 해결, 사후적, 소극적, 치료, 해결 중심의 개인적 치료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모형과는 달리 현대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이 보다 더 강조되는 소위 사회적 개혁, 사회개혁에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민간 주도의 자발성의 반론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국가, 좀 물론 넓은 의미의 국가죠,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주도의 공공성의 반론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롭게 지금 읽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런 박스 하나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나의 개수를 채워주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은 기능을 여러분들이 못 찾을 건 없을 거고, 굳이 읽으신다면 그 중에 역기능, 사회복지라는 것이 꼭 좋기만 한가라는 문제가 언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이 꼭 아름답기만 할까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역기능은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 되어도 적어도 투자 또는 투입대 산출이 제로섬처럼 소위 균형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비효율인데, 사회복지는 당연히 적자 재정에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갑작스럽게 날벼락 맞듯이 집안 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경우가 오늘날 사회적 빈곤과는 입장으로 사회적 책임론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비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돕는다는 것은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선의의 개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남용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존성 심화라고 하는 빈곤의 덫, 빈곤의 함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실업을 줄게 되는 실업의 함정이나 실업의 덫과 같은 것도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개입은 들고, 그래서 역기능적 측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보시면, 거기에 말하자면 그 인쇄상에서 줄이 잘못 쳐졌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은 어찌 보면 가장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사회 한번 적어볼까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이렇게 본다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득보장정책입니다. 소득보장정책.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의 영역을 그냥 굳이 복지니 보장이니 구별 없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을 소득보장만으로 설명한다면 여기는 가장 좁은 의미, 최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최협의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주택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 그리고 의료보장정책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충족으로서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 서비스. 자, 이렇게 이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이 영역까지 포함해서 설명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협의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를 넘어서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는 벌써 우리가 21세기 하고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이제는 그보다 더 넘어서 국가의 적극적 정책으로 조세 정책과 국가의 적극적 근로 장려금과 같은 조세 정책과 또 그런가 하면 고용보험 정책이나 고용보험에 나오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정책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 이것은 우리의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광의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지금 선이 쓸데없는 선이 개입돼서 풀리겠지만은 거기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이 의료보장이죠. 주택정책, 교육정책, 개별적 사회서비스까지는 가운데 선 없애버리고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조세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같이 합친다면은 거기는, 그래서 여기는 광의의 사회복지정책도 있는데 여기까지를 포함한다면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이다 해서 여러분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이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은 먼저 우리가 주체와 객체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체라고 할 적에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박스에서 본 것처럼 전통적 사회에서는 이것은 주로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성의 발로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불황 내에서 같은 주민들이 또 부자라고 불리우는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종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서양 같은 교회나 또는 수도원, 우리나라와 같은 절에서 이렇게 돕는 자발성의 반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그랬던 것이 현대 사회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특히 20세기 세계대 공황 이후 좀 연도로 본다면 1929년이니까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는 국가 주도의 공공성의 발로로 이렇게 바뀐 거였어요. 물론 이때 국가 주도는 중앙정부죠. 그러다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1980년대 이부터는 이제는 복지국가의 개편기,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는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국가 개편기에서 국가 주도는 똑같지만 거기에 민간 부문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소위 복지다원주의란 이름으로 이렇게 1980년대 이후에 복지정책의 흐름을
복지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흐름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복지다원주의, 민영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착각할 적에 마치 국가 주도가 포기된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주도하되 민간 부문의 개입도 당연히 하는, 하물며 민간 부문에서 지원의 대상일 뿐이었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 부문마저도 복지 공급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다원주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체, 전통사회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는 여기서 나오는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현대사회는 1930년대 이후 아니면 1년 앞서서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페이지를 넘어가셔서 복지다원주의 나와 있는데 그것은 1980년대 복지국가 개편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는 1980년대의 복지국가 개편기의 흐름에서는 국가 주도는 당연하지만 국가의 역할 비중을 줄이면서 민간 부문의 개입 영역을 확대시키는 복지다원주의의 흐름으로 갔다. 바로 여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회복지의 이념으로서는 신자유주의를 들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3번에 복지다원주의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사상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해서 먼저 주체를 보시고, 다음에 자세히 상세한 기술을 하지 못하겠지만 객체로 본다면, 객체로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오면 사회적 욕구, 이 사회적 욕구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자, 이것은 워낙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까지 강의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워낙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사회적 욕구. 그래서 저수준의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 이렇게 5단계를 차례대로 나열하면서 인간들은 매슬로우가 주장하기에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향 욕구 충족을 이렇게 주장을 하되, 그러면서 크게 욕구 5개를 크게 대별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대별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대별함으로써 양분의 이론도 같이 주장했던 것이 매슬로우였어요. 인본주의 심리학자지요. 바로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것이 바로 알더퍼의 ERG 이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정리해 놓으시면 역시 행정론에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서는 알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존재의 욕구, existence needs,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needs, 그리고 성장의 욕구, growth needs에서 existence, relatedness, growth에서 ERG 이론을 제시하되, 매슬로우가 주장한처럼 인간들은 욕구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상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지만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하는 것처럼 하향, 좌절퇴행이라는 용어로서 하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매 순간 인간들은 이 3가지 욕구를 모두 동시 충족을 하되 어느 것이 보다 강하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무슨 욕구가 있네? 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매 순간 이 3개의 모든 욕구가 같이 동시 병행 충족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알더퍼가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시험용으로 가지고 갈 적에는 역시 여기는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사회복지 정책을 이끌어갈 적에는 어떤 욕구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브래드쇼는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던 거였어요. 바로 이 4가지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가가 전문가 수준에서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일정 기준 이하를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 대상의 최한선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까지 채워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건데 바로 규범적 욕구. 그래서 전문가나 행정가나 정부 입안 정책 입안가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걸로써 국가에서 설정하는 충족의 한선 기준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욕구를 인지된 욕구. 때문에 인지적 욕구를 아는 방법은 서베이란 단어를 써서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된 욕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된 클라이언트의 수요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된 욕구는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제1의 원리라고 하는 자기결정의 원리가 적용된 또는 자기결정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옛날과는 달리 저희 규범적 욕구보다는 표현된 욕구를 중심으로 실천이나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교적 욕구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회적 욕구, 이건 사회 문제가 존재를 하죠. 사회 문제. 사회 문제, 이 표현을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회 문제의 그 교재 정리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사회적 욕구로서 1번에 그 분리죠. 물질적 욕구니 정서적 욕구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첨가 자료로 알더퍼의 ERG 이론의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 역시 중요시하되 그 중에 종래에는 규범적 욕구가 주로 출제됐습니다만 이제는 표현된 욕구가 출제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생의 원인이 바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미시적으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이렇게 나눈다. 미시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의 부족이나 의지의 박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 부족이니까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거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 산물, 제도나 정책과 같은 이런 산물의 즉 구조상 모순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결국에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는 미시적 관점의 거시적 관점은 발생의 원인을 개개인의 노력 부족에서 찾느냐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나 정책과 같은 구조상 모순에서 찾느냐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시에던 오늘날은 사회적 위험이란 말로 설명을 하는데 사회적 위험에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적에는 사회적 위험에는 제도나 정책상 사회적 위험 뭐가 바로 여기다 치점을 하지 우리가 말하는 3D나 또는 4D나 사고나 오악이나 이런 단답형 우리가 암기하는 단어에서 출제하는 시대에는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우리가 기본 적어도 사회복지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수준에게 내가 3D를 가르치고 4D를 가르치고 사고를 가르치고 오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책, 그 정책을 문서하든 각각의 법령에서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을 무엇을 예시하거나 무엇을 열거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 즉 사회 문제를 뭘로 들고 있어요? 노령, 장애, 사망을 들고 있잖아요. 노령에 대하여 노령연금, 장애에 대해서 장애연금, 사망에 대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생활상 위험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3D, 4D 이런 단에 얽매이는 시대는 이제 넘었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각각의 정책마다 그 법의 정책을 문서한 각각의 법률에서는 어떠한 것을 사회 문제로 언급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사회적 위험으로 언급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사회 문제에서 보시면 3번에는 사회 문제의 유형으로 반사회적 행위, 불평등 구조, 또 사회 해체 이런 걸 들었는데 우리가 이건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으로서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반사회성, 탈선이나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것을 사유적 이용으로 들고 있고,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갈등론적 입장 그러면은 거기 불평등 구조를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거기는 실업이나 빈곤이나 박탈이나 배제와 같은 것을 사회 불평등의 한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통합주의, 신갈등주의라는 통합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해체해서 같이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했지. 또 사회 구성원들이 종교가 다르다고,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학력이 다르다고 이렇게 해서 또 뿔뿔이 같이 못 살고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족해체나 사회해체나 지역해체나 이런 등등 해체해서 원인을 찾는 것은 신갈등주의나 통합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번 반사유적 행위 옆에다가 기능주의, 사회 불평등 옆에다가 갈등주의, 그리고 디귿번 사회해체 옆에다가 통합주의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과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과 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에서는 원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좀 적어볼까요?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정책은 어떠한 시공간을 막론하고 똑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평등과 그리고 공평과 그리고 적절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적절성이지만 극단 빈곤 국가에서는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생존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생존, 평등이 되겠어요. 평등. 때문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 평등 또는 산술적 평등, 또 그런가 하면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설명하는 걸로써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평등 이념의 구현은 아동수당에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 71개월 미만, 말하자면 만 7세 미만에 대해서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초특급 재벌이든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 극단 빈곤의 가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71개월 미만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현재로서는 1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양육수당을 받든지 말든지 무상교육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수당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아동수당만이 누구나 똑같이 황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그야말로 꽃길을 걸어왔던 자갈밭을 걸어왔던 상관없이 헤어질 때는 똑같이 n분의 1씩 나누어서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평등 이념이라고 또는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평등. 그에 비해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이 다른 것은 다르게의 개념을 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 평등 또는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공평 또는 우리가 쓰는 형평 또는 균등이란 용어로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의 개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우리가 사회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사회보험, 기여도죠. 저마다 보여준 기여도에 따라서, 저마다 보여준 노력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공평 또는 형평 또는 균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적게 낸 사람보다, 보험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보험가입이 짧은 사람보다 당연히 더 많이 받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도 역시 만약에 이 공평이 없다면 그 국가는 공산주의 몰락의 원인인 것처럼 당연히 자멸, 엔트로피가 빨리 완성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좀 더 자세히 한다면 나의 발전이나 국가사회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해봤자
노력도 하는 사람만큼밖에 안 준다면 내가 미쳤습니까? 인간은 주체적, 존엄하고 주체적이고 자율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존재인데 그런 비합리적인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더 이상 기여를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엔트로피로 망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평등에 대한 보완, 단점에 대한 보완책을 위해서 개입시키는 것이 바로 공평이지요. 다음에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적절성이라는 말이 어색하죠. 이건 오늘날의 인간답게의 개념입니다. 이 적절성에 것은 종래의 생존권의 개념이었어요. 생존권의 개념. 물론 이 생존권이라는 것은 물질적, 피지컬한 입장으로서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존권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선진국에서 따질 때에 굶어 죽는다 이런 것은 별로 드문 것이고 자존심 상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존권 또는 최저 생계비, 현실적으로는 최저 보장 수준 또는 최저임금과 같은 용어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적어도 사회복지 정책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 최저 보장 수준 정도는 또는 최저 생계비 이상은 또는 생존권은 유지할 만큼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써 바로 이런 개념은 공공부조에서 지켜야 되는 이런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적절성의 이념인데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해서 절대적 평등의 평등, 상대적 비례적 평등의 공평, 그리고 인간답게나 굶어 죽지 않게의 개념으로 적절성 또는 생존권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가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는 평등, 또 자유, 또 효율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도 다 소중하지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무엇이 덜, 선호 또는 선택 후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아이며 가치는 옳다 그르다라고 따지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좋다 싫다 또는 다 좋은데 더 좋다 덜 좋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보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등과 효율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선호가 되십니까? 자유가 우선시해야 됩니까? 평등이 우선시해야 됩니까? 효율이 우선시해야 됩니까? 어느 것을 우선시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줬으면 우리 평등의 가치를 한다 해도 평등에는 평등이라고 해서 자유보다 평등이 좋다 해서 다 똑같은 거다.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원칙에서 이미 선수학습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그야말로 누구나 똑같이 라고 하는 산술적 평등, 결과의 평등을 말하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간에 상관없이 헤어질 때는 똑같이 n분의 1씩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소위 이것은 공평, 형평, 또 그럼 지리적 평등, 기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상대적 평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에서 뭘 선호하십니까? 적어도 이 고병갑이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같이 우리가 눈을 마주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적 평등일 거예요. 적어도 내가 즐거움을 포기하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한 나에게는 당연히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시험이나 보러 온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합격증을 나부터 배분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고통을 선택한 만큼 그 고통의 대가는 그야말로 환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적 평등일 거예요. 만약에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좌파 우파로 본다면 좌파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노력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누구나 똑같이란 절대적 평등을 선호할 것이고, 우파적 입장에서는 상대적 평등을 선호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과 그냥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의 평등은 그야말로 마무리는 n분의 1씩 누구나 똑같이, 바로 위에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기회의 평등은 시작, 과정은 똑같이. 과정도 사진 거죠. 시작은 똑같이, 과정도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마다의 능력, 노력의 대가가 반영된 대가에 의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은 어느 평등을 선호하시겠습니까?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회의 평등을 선호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똑같은 출발선에서 열심히 노력한 내가 어느 누구보다 빨리 공부한다고 고통을 선택한 나에게 우선적으로 합격증이 배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자유나 효율보다 평등을 선택했다고 해도 평등 가치에는 이렇게 다양한 가치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효율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만, 효율에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수단적 효율과 파레토 효율이 있습니다. 효율에는 수단적 효율과 파레토 효율이 있습니다. 수단적 효율에는 목표 효율성, 이건 대상 집중도를 말하죠. 얼마나 목표나 얼마나 대상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비용 쓰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고, 또 그런가 하면 비용 효율성.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의 효율이라고는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같은 산출이라면 적은 비용, 같은 비용이라면 보다 많은 산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운영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 수단적 효율이나 세부적으로 목표 효율성이나 운영 효율성을 본다면, 무엇보다도 선별주의를 운영한다면, 수단적 효율은 높아질 거예요. 그에 비해서 파레토 효율, 이 파레토 효율은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없는, 어느 한쪽만 조금만 이익을 본다든지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고, 어느 한쪽에서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은 보나마나 어느 한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코 다른 사람의 권익의 침해가 없이는 결코 어떤 사람의 권익에도 증감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 하고, 타인의 권익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권익에 변동이 있다면 바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꿈꾸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참고 자료로 파레토 효율에 대해서 길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윤회에서 어느 한 사람의 후생,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후생도 증진시킬 수 없는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배분적 효율, 파레토 효율이라고 한다. 그러지 않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자유는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권이라고 하는 시민권이 쟁취될 적에는 출발은 소극적 자유로 시작을 하죠.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로 시작을 해서, 소극적 자유는 뭐였어요? 결국 국가의 간섭이 없이, 그렇죠?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말로 표현된다. 외부로부터 강제나 외부로부터 방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 때문에 사실은 자유라고 할 때는 소극적 자유가 원칙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 자유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를 누가 좋아해? 소극적 자유. 가진 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다 우리들 스스로 할 테니까 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단어는 가진 자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 먹고 살 것은 저마다의 노력, 저마다의 능력으로 해야 되지. 왜 국가까지 나서서 간섭을 하세요? 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만큼 잘 사는데 왜 우리 걸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방해하는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바로 자유에서 소극적 자유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네 번째, 소극적 자유가 없다면 개인 자신이 가진 잠재 가능성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적극적 자유는 무엇으로의 자유나 무엇을 향한 자유의 개념으로 하는데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자유,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복지국가나 적극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점 네 번째, 국가는 적극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또 보장하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적극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의 입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정책의 원칙,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다들 출제가 잘 되는 하나의 영역, 한 네 문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정책 발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